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웃집 작가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카메라로 찍은 사진인데도 사진이 완전히 달라진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단순히 촬영자가 달랐기 때문에 생긴 차이라면 각각의 촬영자는 어떤 다른 점이 있길래 사진의 결과물까지도 달라지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은 사진가의 눈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끝까지 살펴보시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노련한 시선을 갖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캄보디아 시엠립이라는 도시의 앙코르와트 사원에서 촬영한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화면의 중심에 회랑의 끝을 배치했고요. 나름대로 수평과 수직도 신경 쓴 걸로 보입니다. 또 표준 계열의 렌즈를 활용해서 우리 눈에 익숙한 원근감과 분위기가 표현되도록 촬영한 걸로 보이네요. 화면 가운데 흰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보이긴 하는데요. 촬영자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피사체라기보다는 단순히 지나가다가 함께 담긴 듯한 느낌을 주고요. 사진의 노출이나 색감, 색온도는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보이죠? 기술적으로 흠잡을 데는 없지만 특정한 의도나 이야기가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감상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평범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같은 장소에서 촬영 방향만 바꿔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공간의 방향만 다를 뿐 같은 장소라서 그런지 사진의 전반적인 구성은 이전 사진과 유사하죠. 차이가 있다면 화면의 중심에서 살짝 비껴난 자리에 회랑의 끝을 배치했다는 정도인데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직과 수평도 신경 쓴 게 티가 납니다. 렌즈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망원 계열의 렌즈를 활용해서 초점을 맞춘 대상과 주변 요소들이 적당히 구분되는 심도로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분명한 차이는요, 회랑 끝에 앉아서 쉬고 있는 관광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푸른 나뭇잎을 배경으로 앉아있는 두 명의 여행객에 정확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행객이 정면의 나무를 바라보는 듯한 뒷모습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각적으로 화면의 중심 피사체는 바로 이 두 사람이지만 반복되는 기둥의 끝에 중심 피사체가 있어서인지 사진 전반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요소는 전체 공간을 은은하게 비추는 빛과 그림자, 그리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회랑의 기둥들인 것 같습니다. 사진 전체의 노출과 색온도도 분위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중심 피사체인 두 사람의 실루엣과 나무가 적당히 잘 보이는 밝기고요. 회랑에 비치는 빛과 그림자의 노출과 공간 전반의 따뜻한 색감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정리해보면요, 아직 미숙한 초보의 시선은 눈앞에 보이는 풍경이나 대상을 그냥 찍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촬영할 때 특정 대상을 강조한다거나 특정 분위기를 염두하고 표현한다는 느낌보다는 본 것들을 찍어낸다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런 촬영 스타일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라고 부르는 계열인데요. 역사적으로 알프레드 스티글리츠, 폴 스트랜드, 에드워드 웨스턴 같은 사진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는 사진가의 주관적 해석보다는 피사체 자체의 본질과 사실성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조작이나 연출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미숙한 초보자의 시선과는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흔히 이런 사진 나도 찍겠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요, 촬영자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미숙한 초보자의 시선과는 구분된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이 초보자의 시선을 벗어나서 조금 더 노련한 시선을 갖기 위해서는 셔터를 누르기로 결정한 그 순간, 그 장소에서 사진으로 찍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저 감상에 젖어서 마구 셔터를 누르다 보면 찍는다는 행위는 남지만 무엇을 찍었는지는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찍고자 하는 걸 잘 드러내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빛, 형태, 색감, 맥락 같은 것들이죠. 그럼 이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빛을 읽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빛의 특성을 파악하고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읽는 건데요. 빛을 보라고 하면 촬영 경험이 적은 분들은 대부분 밝다, 어둡다 정도만 판단하고 빛을 읽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촬영하기 적당한 빛이 있냐 혹은 없냐, 노출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 정도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노련한 분들은 빛이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는지, 또 얼마나 길고 짧은 그림자를 만드는지를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빛과 그림자의 경계는 얼마나 부드럽고 딱딱한지도 파악하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얼마 전에 알려드렸던 평생 써먹는 사진 빅공식 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잠시 멈추시고요, 여기 저희가 올려놓을 테니까 꼭 보고 오십시오. 두 번째는 선을 파악하는 겁니다. 모든 사진에는 보이지 않는 선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니, 작가 양반, 이렇게 명확한 선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선이 또 뭔 말인가 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선은 단순히 피사체의 외형을 만드는 아웃라인이 아니라요, 사진을 보는 사람의 시선을 유도하는 선, 다시 말해서 리딩 라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딩 라인은 사진 속 피사체가 갖고 있는 형태로도 구성될 수 있지만, 인물이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이나 얼굴의 방향, 그 외에도 피사체가 가진 조형적인 요소를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노련한 사진가들은 이 리딩 라인을 고려해서 화면을 구성하고, 중심 피사체와 보조 피사체를 배치하고 화면을 구성하는 데 반해서 아직 미숙한 분들은 이런 요소를 전혀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색감과 톤입니다. 색감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무지개처럼 알록달록한 걸 찍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들처럼 단조로움 속에서 하나의 명확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게 바로 시선을 사로잡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비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색감의 대비와 밝기의 대비입니다. 예를 들자면 따뜻한 톤을 가진 피사체가 전체적으로 차가운 톤을 가진 배경 속에 있거나, 밝은 배경 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가진 하나의 피사체가 있는 경우처럼 피사체가 눈에 잘 띌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세 개의 대비나 밝기의 대비를 찾는 연습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텐데요, 특히 색감과 톤은 추후에 리터칭 과정에서도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감을 익히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말 색에 대한 감각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당장 오늘부터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가셔서 사진이나 회화 작품들을 많이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컬러와 색 조합으로 다양한 분위기를 만드는 작품을 감상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맥락입니다. 여러분의 피사체가 주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데요, 맥락은 상황과 관계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쁜 강아지라는 단순한 문장에서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어떤 건가요? 사람마다 예쁘다고 느끼는 강아지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강아지 한 마리가 생각나겠죠. 그런데 비 오는 날 벤치 구석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라는 문장에서는 어떤가요? 문장에 직접 드러나진 않지만 전체적인 색감은 왠지 차가운 푸른색일 것 같고, 또 하늘은 잔뜩 흐릴 것 같지 않나요? 강아지는 무표정한 얼굴이거나 조금은 슬퍼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똑같이 강아지를 묘사한 문장인데 맥락의 요소가 더해지면 감정이 생깁니다. 이렇게 중심 피사체를 둘러싼 주변 요소들이 모이면 사진의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는 이걸 역으로 활용해서 중심 피사체와 주변 요소를 활용해서 중심 피사체의 상황이나 시간, 공간, 관계까지 여러 가지 요소를 담아내는 겁니다. 영상에서는 수많은 컷과 컷의 전환, 대사, 효과음, 배경음악 같은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서 맥락을 전달하지만 사진은 정지된 한 장 안에서 이 모든 걸 함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오래 하신 분들은 사진이 참 쉬우면서도 어렵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요소를 함축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직접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요. 정리하면 노련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면 피사체 하나만 보지 말고 그 주변의 이야기까지 함께 담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렵긴 하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사진을 예술로 만드는 비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사진 실력은 아마 내일쯤부터는 확연하게 좋아질 수 있겠죠? 물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지도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상 속에서 한 가지 형태만 집중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저 발견하는 연습을 해보는 건데요. 빨간색 물건 찾아보기, 삼각형 모양 찾기, 반복되는 패턴 찾기, 이런 것들처럼 한 가지 요소를 정해서 그것들을 발견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는 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또 듣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딱히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아마 우리가 막상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뭘 찍어야 할지 어색해지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너무 많은 요소가 눈에 보이니까요.
이럴 때는 마치 인터넷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해서 수많은 정보에서 검색어와 연관된 것들만 추리는 것처럼 특정 주제를 정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만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직 초보자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찍을지는 조금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일단은 발견하는 연습부터 하자는 겁니다. 이 방법은 사진으로 찍어도 좋지만 굳이 찍지 않아도 돼서 참 좋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수강생분들에게도 알려줘 봤는데 가장 효과를 봤던 훈련법입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 이런 연습을 정말 많이 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한 대상을 최소 10컷 이상 다른 구도와 시선으로 촬영해 보는 건데요. 처음 한 컷에서 3컷 정도는 아주 쉽습니다. 정면, 측면, 위 정도만 구상하면 간단하죠. 그런데 5컷을 넘어가면 조금 어려워질 겁니다. 가까이도 가보고 멀리도 가보고 전체를 찍어도 보고 일부만 찍어도 보고 하니까요. 7번째 컷을 넘어가면 정말 어려워지는데요. 이때부터는 창의력이 필요한 단계가 됩니다. 물론 꼭 이렇게 작은 피사체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큰 물체나 넓은 풍경을 좋아하는 분들이시라면 촬영 시간과 계절을 바꿔보면서 긴 시간을 갖고 10컷을 완성하는 것도 의미 있고 좋은 훈련이 됩니다. 사진은 카메라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요건이나 카메라를 다루는 테크닉이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그런 것들 이전에 촬영자의 관찰에서 시작한다고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관찰은 사진가의 근육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그럴듯한 시선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훈련해서 섬세하고 정교한 시선을 가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사진의 기술보다 보는 힘이 먼저라는 겁니다. 비싼 카메라나 복잡한 설정보다 먼저 사진가인 여러분의 시선을 기르시고요. 관찰 훈련은 사진가의 근육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매일 조금씩이라도 의식적으로 주변을 관찰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과 함께 실제로 나가서 사진을 함께 찍어보면 어떨까요? 최근에 어떤 분께서 정기 출사는 안 하냐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 댓글을 보고 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소규모라도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정기 출사를 진행해봐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여러 명이 모이는 행사를 운영해 본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정말 필요합니다. 어떤 장소가 좋을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또 어떤 부분이 걱정되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읽어보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뭐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말 의미 있는 출사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마음이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 소통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사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